제부도 서하진.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드러난다. 오후 6시면 사라질 잠시 동안의 길이 내 앞에 나타난 길을 나는 처음인 듯 한동안 굽어보다 조심스레 길 위로 차를 몰았다. 물이 나간 자리에 남은 자갈들이 차 바퀴에 깔리는 소리가 자그락 울렸다. 낡은 차는 금방이라도 설 듯 끼륵거리면서도 용케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굴러간다. 길은 비어 있었지만 내게는 길 위에 넘나들던 파도가 그대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포말과 낡은 배의 바닥을 쓸어내던 늙은 어부의 빗질 소리, 섬 구석구석 깔린 부서진 조개 껍질에 하얀 자네의 영상과 겹쳐지며 차례로 눈앞에 떠올랐다. 그 사이 바뀐 계절 탓인가 섬은 지난번 보았을 때와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계절 탓이라니. 나는 빈 옆자리를 돌아다보며 남은 길을 천천히 따라갔다. 길이 다 하는 곳에 서 있는 검은 샤시로 된 집. 먼지 낀 유리 너머로 사내 하나가 흘끗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 나는 사내인 손에 들린 표를 넘겨받았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곳 제부도는 희끄무레한 섬의 전경이 인쇄된 작은 쪽지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 적혀 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양보 운전하고 인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 작은 쪽지가 요구하는 실천 불가능한 일들을 화제 삼으며 키득키득 웃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나는 망연해진다. 이 좁은 섬에 무슨 대중교통이냐. 차라고는 그림자도 없는데 무슨 양보운전. 그보다는 저게 훨씬 현실적이다. 그가 가리킨 곳에 회색으로 더럽혀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낙지와 개를 잡아가지 맙시다. 낙지와 개는 섬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한 귀퉁이가 찢어진 채 펄럭거리는 현수막 너머로 끝없이 푸르던 하늘. 매표소의 사내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아가씨 혼자 어디 가슈? 하고 물었다. 사내에게서 받은 표를 운전석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나는 그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의 속도를 올렸다. 차가 반원을 그리며 모래 위에 길로 들어서고 줄지어 늘어선 아크릴 간판들이 나를 맞았다. 긴 수염을 단 새우가 그려진 횟집의 간판들. 밤이 되면 네온의 분홍빛이 될 새우는 창백한 몸에 바보처럼 멀뚱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 새우 옆 운정이라는 상호를 보며 나는 천천히 차를 돌려 세웠다. 구름의 집. 늦은 오후의 하늘에 구름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하늘은 바다를 물고 자꾸만 달아난다. 문을 밀자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여자가 인사말을 건넸다. 들어오세요. 싱싱한 놀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혼자 오셨나 봐요. 주인 여자의 수상쩍어 하는 눈이 나를 힐끔거렸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나는 맥주를 한 병 주문했다. 슬쩍 나를 곁눈질하던 여인네가 켜놓은 텔레비전의 소리가 웅웅 울리고 있는 방은 벽 끝부터 조금씩 어둠에 잠기고
불을 켜드릴까요? 여인이 내게 물었다. 고개를 저으며 나는 넓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에 시선을 옮겼다. 창 가득히 들어찬 하늘이 검푸른 빛으로 눈을 아프게 찔렀다. 손님, 해지기 전에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10시 넘어야 길이 또 날 텐데. 술을 마시는 내게 주인 여자가 걱정스레 물어왔다. 길이 난다. 그때도 저 여자는 그렇게 말했었지. 아니면 여기 방을 빌려드리겠다고 슬쩍 웃음을 흘렸는데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곧 나갈 겁니다. 하고 쌀쌀맞게 대꾸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그와 함께 왔을 때도 주인 여자는 수상쩍은 눈빛을 보내곤 했었는데 내려놓은 유리잔에 불그스름한 입술 연지 자국이 남아있다. 손가락으로 입술 자국을 닦아내자 붉은 기운이 손가락에 피처럼 묻어났다. 붉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던가. 너 입술은 자칫 도발적으로 보이게 알맞아. 그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는 순하고 얌전해 보이는 색을 골라야 했었다. 엷은 분홍빛이나 시든 오렌지빛, 바랜 딸기 같은 자주색을. 그런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말했다. 안색이 안 좋아. 또 잠 못 잤구나. 그의 어조에서 안쓰러움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쌓아해 오던 기억들. 그의 가슴에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그 연민이 나를 안독해 하던 그 감정의 파장들 사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던가. 그를 만나기 전날이면 일부러 밤을 지새워 창백한 안색을 만들고 무채색의 옷을 고르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일궈내려 한 내 그 모든 행위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가. 그날 우리가 탄 차가 협계 열차를 만난 것은 사강이라는 편말을 막 지났을 때였다. 제부도를 잇는 국도를 따라 나란히 이어진 협계 철도 위를 장난감 같은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봐, 저게 협계열차야. 수원과 인천 사이를 오간다는 거야. 하루 2번 왕복한다는데 우리가 운이 좋은 모양이지. 그렇게 말한 그는 열차와 나란히 달리기 위해 차의 속도를 뚝 떨어뜨렸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나들이에 마음이 들떴던 나는 협계 열차와의 조우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신호처럼 여겨져 눈을 빛내며 열차를 바라보았다. 두량뿐인 꼬마 기차는 금방이라도 철길을 벗어날 듯 위태롭게 흔들거렸다. 칠이 드문드문 벗겨진 객차는 원래 초록이었을성 싶었지만 지금은 거의 검게 보였다. 저 안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을 때 얼핏 열차의 열린 창으로 하얀 영상 같은 것이 떠올랐다.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는 것은 여자였다. 여자는 긴 머리를 한 손으로 말아쥐고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거리가 멀었음에도 나는 여자의 표정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텅 빈 동굴 같은 두 눈. 저 여자 좀 봐요. 저 얼굴. 왜 그랬을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오싹 한기마저 느끼고 있었다. 왜? 누구 아는 사람이야? 그가 열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막 열차의 꼬리가 길을 사이에 둔 가로수에 묻히고 있었다. 열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찰그락 찰그락
바퀴 구르는 소리만 들려왔다. 내게는 그 열차가 잠시 시야에 잡혔던 꿈처럼 느껴졌다. 길 옆에 하얀 쌀이꽃이 눈부시게 다가왔다. 쌀이꽃이라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특별히 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던 곳이 내가 자라난 곳이었다. 쌀이꽃은 쇠락한 집의 담장 대신 둘러친 가지들 사이에서 하얗게 묻어났다. 거기 있는가 싶지도 않게 피었다고 하기도 쑥스러운 모습으로 푸슬푸슬 눈이 내린 자국처럼 희끗하다가 어느 날 눈이 녹을 때처럼 맥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무도 쌀이꽃을 꺾어 봄을 맞으려 하지 않았다. 노란 개나리를 안 쓰는 물동이에 꽂아두거나 진달래 철쭉을 따서 머리에 꽂아보던 아이들도 쌀이꽃에는 눈을 주지 않았다. 우물가를 둘러피던 금잔 하나 수국에 가슴 설레하던 여자아이들도 민들레의 짧은 마디를 따서 손가락에 반지 삼아 둘러보던 계집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도 그랬다.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여자애들에게 걸어주려 기다리던 아이들 중 누구도 쌀이꽃을 엮기 위해 다가서지는 않았다. 쌀이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봄이면 어린 나는 까닭없는 열병을 앓곤 했다. 어머니가 찬 수건을 가라앉으며 내 유별난 봄 칠해를 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이마의 열기를 잠시 가시게 했을 뿐 나의 가슴 속 화기를 가라앉히지는 못하였다. 어머니는 다 큰 계집애가 경기를 하나 보다고 찬 거즈 수건을 막무가내로 내 입안에 밀어넣었다. 거즈 수건 대신 어머니의 그 하얀 손가락을 물고 싶은 욕망을 짓누르느라 내가 얼마나 자주 어금니 안쪽에 신음을 내보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 늘 여자애를 쑥덕거림으로 주눅들게 하고 나란히 세워주기를 거부하던 마을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빙빙 주위를 돌기만 하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나 고개를 숙이고 걷던 먼지나는 길 끝에 피어난 쌀이꽃 무리, 열병 끝에 갈라져 딱지 앉은 입술을 달싹이며 주문처럼 되뇌던 여자아이의 말소리. 난 달아날 거야. 난 달아나고 싶어. 달아나고 말 거야. 차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내가 그대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내 몸이 점차 가벼워지고 새처럼 훌쩍 날아올라 가지 사이로 날개짓 하는 것이 보였다. 빙 머리가 도는 현기증이 나를 위로 밀어올리고 나는 아스름한 하늘 저편으로 춤추듯 둥둥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날아가는 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섬뜩하였다. 이봐, 내 주머니에 수초 좀 꺼내봐.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뒷좌석의 우쪽거리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거기 안주머니에. 그쪽 말고 그건 지갑이니까 손대지 말고. 꺼내든 가죽 수첩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금빛에 날씬한 볼펜이 꽂혀 있었다. 거기 종이 한 장 끼워져 있지? 신문에서 오려낸 것 말이야. 잘게 접힌 종이를 빼내자 그 뒤쪽에 숨어있던 사진이 한 장 딸려 나왔다. 긴 머리의 여자가 웃고 있는 옆에 여자를 닮은 사내아이가 있었다. 해사한 얼굴의 여자를 나는 다시 그의 수첩 속으로 밀어넣었다.
자꾸 손이 헛놓여 사진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래? 이리 줘봐. 그가 낚아채듯 수첩과 옷을 가져가고 푸쓱 사진이 내 옆쪽으로 떨어졌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 주머니에 사진을 집어넣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접혀진 종이를 폈다. 아른아른한 눈에 작은 지도와 인쇄된 글귀들이 들어왔다. 바다 위로 달려가는 서해안 섬마을, 개펄 시멘트 길 모세의 기적 현상, 기적처럼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었던 것일까? 제부도라는 섬 아닌 섬이 있다고. 하루 두 번 물이 갈라지면서 육지와 이어지는 길이 나타난다고.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을 때 나는 단박에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렸다고 생각했었다. 자칫 물때를 못 맞추면 섬에서 하루를 지내야 한다고 덧붙였을 때도 그가 이제야 결심을 굳혔구나 싶어서 마구 뛰기 시작하는 가슴을 지그시 눌러야 했었다. 만날 때면 매번 그가 하던 말, 이혼하려고 해. 그래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진실을 읽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대로는 견딜 수 없어. 숨이 꽉 막힐 것 같아. 나는 도대체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가 한 말들이 어쩌면 그의 아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나를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나로 인해 그가 숨막혀 한다면 나야말로 어째야 좋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말처럼 그것은 단지 애욕이었을까. 그와 헤어지고 난 밤이면 그에게로 뻗어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나는 밤마다 5개의 캔 맥주를 마셔야 했다. 마주 앉아 술잔을 내게 건네는 그를 생각하며 한 잔. 오늘 같은 밤에는 색소폰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하고 물어오는 그의 가라앉은 눈빛을 떠올리며 한 잔. 퇴근 무렵 지친 내 어깨를 감싸는 그의 따뜻한 손길. 그 가느다란 손가락을 그리워하며 한 잔. 하나씩 비어가는 맥주 깡통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보면 은빛 몸 위에 작은 글자들이 아른아른해지고 그 싸늘한 형광빛이 그의 시선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네가 바라는 건 정말 무엇이지? 그는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손가락을 힘껏 튕겨 빈 깡통을 차례로 넘어뜨렸다. 몇 방울 남아있던 술이 탁자 위에 눈물처럼 흘러나왔다. 저렇게 그도 눈물 흘리는구나. 그도 울고 있구나. 한 번도 그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그가 꿈속에서 나를 보고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는 그를 감싸 안듯이 내 양 무릎을 끌어안고 나는 잠이 들었다. 빈 맥주 깡통이 방 한쪽에 비닐봉지를 가득 채우고 그 검은 봉지를 버릴 때마다 나는 내 안에 무언가를 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마신 술이 내게서 빠져나가듯 매일 내 한 곳이 허물어지는 것. 내 지새운 밤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웠다.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이처럼 가벼울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나는 쓰레기장 앞에서 이따금 울었다. 가벼워져야 해. 우리 사이는 더 가벼워져야 해. 그의 말이 빈 깡통의 울림처럼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아내의 사진을 수첩 속에 넣고 다니는 이 남자.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그가 지금까지 결코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게 한 번도 아이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듯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무실에 누군가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었다. 축하해, 장대리. 등남했다면서 한 잔 사야지. 언뜻 내 쪽으로 향하던 그의 시선이 황급히 거두어지고 나는 그에게 뭐라 했던가. 어머, 그랬어요. 축하드려요. 때마침 내 앞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말을 덧붙였을까. 어쩜 그렇게 시침을 떼세요? 그저께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이 친정을 갔다더니 이제 보니 아이를 낳으러. 그러나 나는 전화의 상대방에게 지극히 사무적인 말들을 쏟아냈을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내가 복도에서 자동 판매기에 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슬며시 내 옆에 다가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얘기했듯이 내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해. 어머니 성화 때문에 사내에 하나를 입양했어. 주변 사람들에게는 집사람이 낳은 것처럼 했지. 내 쪽을 쳐다보지 않고 띄엄띄엄 말을 잇는 그에게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나는 빈 종이컵을 구겨쥐고 복도 끝에 휴지통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갔다. 부드럽게 달리던 차가 급한 제동 소리를 내며 서는 바람에 안전띠가 한껏 당겨질 만큼 몸이 앞으로 쏠렸다. 지나쳐버렸잖아. 표시판 좀 봐주지 않고 뭐라는 거야. 후진 기어를 넣으며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부도와 대부도로 향한 길이 갈라지는 곳. 울퉁불퉁한 시멘트와 자갈이 함부로 섞인 좁은 길이 시작되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길 한옆으로 비껴서 기다리기를 서너 번 한 끝에 군사 지역임을 알리는 편말이 보이고 길이 끝나는 곳에 정복의 군인이 비스듬히 총을 메고 서 있었다. 거수 경례를 붙이며 군인은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합니까? 그의 물음에 대답 없이 군인은 슬쩍 나를 곁눈질하며 검은 표지의 공책에 일일이 그의 인적 사항을 적었다. 4시 30분까지 돌아오십시오. 그 다음 물때는 10시입니다. 섬은 바다 위에 떠 있었지만 구불구불한 길이 드러난 동안은 섬이 아니었다. 육지와 이어진 땅덩이, 섬이 바다와 만나는 사이, 바다는 서로 길 양편으로 갈라서고 다시 바다가 만날 때 섬은 못에서 떨어져 나간다. 물 위로 난 길을 따라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물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불쑥 솟아오르듯 도드라진 길 옆쪽에는 자갈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었다. 길 양 끝을 핥듯이 물결이 출렁거렸다. 햇살이 검푸른 물 위에 내려앉아 조각조각 부서졌다. 일렁이는 파도에 달라붙은 빛은 그대로 바다에 꽂히는 칼날 같았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우리 등 뒤에서 사라질 것 같았다.
섬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왔다. 갈매기를 처음 본 것은 17 되던 해 봄이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던 기차 아니었다. 누군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소리를 질렀다. 새다, 새가 따라온다. 아이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렸다. 우리가 떠나온 바다에서는 정작 볼 수 없었던 갈매기 한 마리 기차 옆을 날고 있었다. 바다는 점점 멀어지는데 어디로 가려는 것이었을까? 갈매기는 기차가 내륙으로 달리는 것을 모르는지 태평스러운 날개짓으로 우리를 따라왔다. 아니, 내게는 그 날개짓이 필사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전혀 날개를 파닥이지 않으면서도 비상하는 그 신비한 몸짓이 결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은 창가에 바싹 다가온 갈매기의 눈 때문이었다. 검고 둥근 그 눈은 자신이 가는 곳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창으로 비껴드는 햇살 사이로 또렷이 떠오르는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갈매기가 끼르륵 끼르륵 이상한 소리로 울었다. 어쩌면 그것은 환청이었을 것이다. 시들해진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서도 나는 창가를 떠나지 않았다. 문득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참담하다는 그 새삼스러운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의 지친 얼굴이 모두 잠들었는데 나만이 깨어있다는 것이 내가 그들과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베개를 안고 잠자리를 찾아 이방 저방 배정받은 곳을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슬금슬금 내 옆자리를 피하던 지난밤 잠결에 들은 아이들의 수근거림이 떠올랐다. 니 모르나? 쟤네 엄마는 첩이란다. 지네 아버지가 1년에 서너 번 왔다 간다더라. 자 눈꼴이랑 걸음걸이 보면 안 이상하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게 바로 새끼라 카더라.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갈매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새가 바다로 돌아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다음 역에서 기차가 섰을 때 나는 슬며시 차에서 내렸다. 승강구의 낡은 철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마구 두들기고 나는 그 소리에 쫓기듯 역사의 모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겼다. 2분쯤 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조그맣게 웅크린 몸을 풀지 않았다. 이윽고 기차의 검은 꽁무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주위가 어둑해져 올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올 즈음에 누군가 툭 내 어깨를 쳤다. 학생, 여기서 뭐라는 거야? 제복 차림의 영무원이었다.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말처럼 1년이면 서너 번 모습을 보이는 내 아버지의 희멀숙한 얼굴이었다. 내게도 그 아버지가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던가. 어릴 적에는 동네의 어느 아저씨와도 닮지 않은 아버지의 깔끔한 얼굴, 파랗게 민 면도 자국이 내게 기쁨을 주기도 했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아버지가 타고 오는 자동차, 그가 사다 주는 장난감들이 이웃의
어느 동무도 갖고 있지 않은 그것들이 내 어린 가슴을 벅차게 하던 때가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기억, 작은 세발 자전거, 동그란 거울이 은빛으로 빛나던 그 자전거를 타고 동무들에게 뻐기며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가 사줬다. 너희는 이런 거 없제? 아이들은 힐끔힐끔 세발 자전거를 보다가 한 번만 타보자고 졸라대고 여자애는 한사코 안 된다 하고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한 아이가 느닷없이 소리를 지른다. 야, 너희들 손대지 마라. 첩상이 가시나꺼 더럽다고 우리 엄마가 극하더라. 갑작스레 아이들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호기심이 어리기 시작하고 여자애는 그 눈빛의 공포를 느끼며 자전거를 집어타고 집 쪽으로 달아나지만 작은 바퀴는 그 자리에서 맴돌듯 앞으로 나가주질 않는다. 자전거를 버려둔 채 집으로 달려간 여자애는 놀라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어본다. 엄마, 첩상이가 먹고 그기 더러운 기가 핏기가 가신 얼굴의 엄마는 말없이 아이에게 등을 보이고 아이는 혼자 방구석에서 알 수 없는 슬픔에 쪼그리고 있다. 잠이 든다. 어두운 후에야 버려둔 자전거가 생각나 골목을 달려나갔을 때 자전거는 작은 괴물처럼 모로 쓰러져 있고 빛나던 거울은 깨어져 흙투성이로 변해 있다. 그것이 7살 때였던가. 그 후 나는 아버지가 사오는 선물을 보는 족족 먼지 쌓인 다락에 던져 넣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내게 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 왜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처럼 버려두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나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언제나 등 뒤에서 속삭였다. 자, 아버지는 어디 높은 양반이라며 지가 엄마가 속아서 결혼했다 카더라. 엄연히 부인이 있는데도 총각이라 했다 안카나. 어데 그게 아이고 자들 엄마가 다방에 있었다구만은. 다방이 아니라 술집이라 안카드나. 인물이 반반하이까네 그런지도 모르지. 그런 수군거림을 들은 날이면 나는 내 귀가 머리카락을 젖히고 한없이 커지는 꿈을 꾸었다. 서울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음은 내게 너무도 편안한 것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으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다. 어머니의 한숨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서투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채로 그 많은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고향에서의 날들. 그러나 서울의 생활은 모든 것이 칼날 같았다. 그에 맞추어 나는 점점 예리해져 갔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찾아간 작은 봉제 공장. 악착같이 야근을 하고 잔업에 매달리면서도 나는 새벽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나는 날아가고 싶었다. 날아가야 했다. 그렇게 천 조각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날 수 없었으므로 나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책장마다 쭈글쭈글 침이 말라붙은 자국이 남은 참고서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서 나는 지금의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를 만났다. 소나무 숲에 몸을 가린 바람이 가만 불어왔다.
저기 앉을만 하겠지? 빈터에 차를 세우며 그가 턱짓으로 집들 너머의 바닷가를 가리켰다. 횟집에서의 술 몇 잔으로 그의 얼굴이 불굴에 물들어 있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그의 아내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조금씩 그에게서 비껴나 앉았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꾸깃해진 사진을 꼭꼭 뭉치기를 되풀이했다. 그의 아내, 긴 머리에 해사한 얼굴의 여자, 인천의 국민학교 선생이라는 여자, 내게서 그를 뺏어가고 그와 결혼한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자, 입양했다는 아이, 빈틈없이 깔린 조개 껍질을 밟으며 그는 걷는다. 어느 집의 담 너머 하얗게 널린 빨래처럼 그는 정물 같다. 저렇게 말없이 걷는 그의 뒷모습이 내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는 모른다. 걷다가 무심코 팔을 올리는 몸짓 하나에 내가 어떻게 마음 설레었는지 그는 모른다.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 무심함 때문이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때로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가 뒤돌아본다. 내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팔을 휘젓는다. 그가 하얗게 웃는다. 얼른 와봐. 새끼 개들이 있어. 그가 신기하듯 바닥을 보며 무언가를 집어들고 나를 기다린다. 그것은 환상일 뿐 그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완강한 어깨를 보이며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다. 모래 위에 앉아 그는 멀리 바다 끝을 보고 있었다. 바람이 그를 지나 내게로 불어오고 그에게서는 희미한 향 냄새가 났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졌다. 푸르스름한 보랏빛. 지금 어딘가에서는 해가 지고 있으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지 마.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잖아. 그가 먼 곳을 보며 말했다.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던 때도 그는 바로 보았는데 나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하리라는 얘기를 그렇게나 담담한 어조로 말하던 그의 눈, 그 눈에서 나는 내가 그를 잘못 보지 않았음을 알았다. 처음 공장에 다닐 때도 사무직으로 옮겨온 후로도 나는 그처럼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내 다리를, 내 목소리를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내 출신을 입에 올렸다. 그는 내게 허튼 농담 한 번 건네지 않는 유일한 남자였다. 일에 관한 것 외에는 그가 내게 지나가는 인사 한 번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안 후 나는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자. 그에게 다가서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에게서 말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에게서 풀썩 물러났다. 그러지 마. 내게서 달아나려 하지 마. 너답지 않잖아. 그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의 냄새가 나를 어지럽게 했다. 나는 몸을 빼내 소나무 사이로 달려갔다. 숨이 차오르고 목 가운데에서
쇳내가 느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달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제까지고 내게 거친 숨결로 다가오고 그 숨결이 사그라들며 내게서 등을 돌리리라. 그의 호흡이 다시 가빠지기를 기다리며 나는 다만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리라. 비어버린 그의 욕망이 차오르는 시간, 그 시간에 매달려 나는 길고 긴 밤을 새워야 하리라. 서러움이 목을 치밀어 올라오고 나는 뻘 가운데의 웅덩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무스름한 물이 손등을 적시고 부서진 조개 껍질과 모래 알갱이들이 손에 잡혔다. 터져 나올 듯한 울음을 움켜잡듯 나는 알갱이들을 꼭 끌어쥐었다. 소나기를 빠져나간 검은 물이 뚝뚝 무릎 위로 떨어져 옷을 적셨다. 누군가 벗어놓고 잊은 것일까? 낡은 옷가지 하나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잊혀진 채 낡아가는 옷가지의 그 반복되는 흔들림이 기어이 내 눈물을 북받치게 했다. 나는 더럽혀진 손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흐느꼈다. 그만 가자. 길이 사라지기 전에. 등 뒤에 다가온 그의 목소리는 내 울음과는 상관없는 듯 무덤덤했다. 나는 일어나서 가지에 매달린 옷에 얼굴을 닦았다. 크르릉 소리를 낼 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그는 30분째 씨름을 하고 있었다.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등덜미에 달라붙은 셔츠. 크르 크르르 마침내 차가 움직일 채비가 되었다는 듯 출출출 소리를 내고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구부러진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도 그는 사뭇 조심스레 핸들을 움직였다. 차가 언제 서버릴지 알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잔뜩 긴장된 그의 얼굴. 그 긴장감은 팽팽한 줄처럼 그와 나 사이에 가로질러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작은 기어가 있을 뿐인 그 공간이 한없이 넓게 느껴졌다. 봉고차 하나가 경광등을 번득이며 뒤에서 우리를 재촉했다. 길이 잠깐 넓어진 틈을 타 난폭하게 우리를 추월한 봉고는 그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뽀얀 흙먼지가 앞을 가로막았다. 뭐가 그리 급해? 하던 그가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었다. 4시 10분. 입구에서 검문하던 군인의 말대로라면 아직 20분 동안은 길이 열려있을 터였다. 물길까지는 단 5분 거리였으므로 그는 여전히 차에 속력을 올리지 않았다. 녹슨 동상이 서 있는 학교를 지나고 문 닫힌 마을 회관을 지나고 양진물 재불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붙은 창고 같은 건물을 지나 차는 느릿느릿 달렸다. 분명 지나온 길이었건만 나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저것 좀 봐. 어쩐 일이지? 그의 당황한 음성이 가 닿는 곳에 하얗게 물을 차며 달리는 봉고차가 보였다. 바다 가운데를 달리는 차의 바퀴에서 둥근 물보라가 일어났다.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섬 입구 매표소의 사내가 어이! 소리쳐 우리를 불렀다. 지금 가면 안 돼요. 늦었어요. 사내는 길게 고개를 빼고 우리를 보다가
이내 밖으로 나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어쩌지? 지금 가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낭패감이 실렸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초조와 짜증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는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뗐다 붙였다 되풀이했다. 10시가 넘어 다시 길이 난다면 우리는 밤이 이슥해서야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한번 가보지 뭐. 가다 안 되면 돌아오지. 사내가 차에 다가오는 것을 겁내듯 그는 성급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봐, 안 된다니까요. 돌아와요. 사내의 다급한 외침이 갈라지는 물살에 묻혔다. 물줄기는 차창까지 튀어오르고 습기가 스며든 유리는 부옇게 이내가 낀 듯 하였다. 길 중간쯤 왔을 때 차가 그릇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미 바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는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형국이었다. 안 되겠어. 돌아가야 할까봐. 그가 주춤주춤 후진하기 시작하자 물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듯 싶었다. 금방이라도 뒷유리를 삼켜버릴 듯한 바다가 막막하게 우리 뒤에 펼쳐져 있었다. 내려서 뒤로 좀 봐줘. 당신 보고 갈 테니 저만치 가 있어. 빨리 내려. 그의 음성이 너무 다급해서 나는 엉겁결에 차 문을 열었지만 바로 옆에 다가든 바닷물 안으로 쉽게 발이 내밀어지질 않았다. 아, 뭐래. 얼른 가지 않고. 채근하는 그를 나는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내려요. 어차피 차는. 그러나 그는 고집스레 팔을 저어 나를 차 밖으로 밀어냈다. 물은 차가웠다. 다리를 타고 올라온 냉기에 흐득 몸을 떨며 나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서걱거리는 돌들 때문에 나는 자꾸만 빛을 버렸다. 어서 뛰어가라고, 어서. 그의 목소리가 내 등을 떠밀었다. 한 발 한 발 뒷걸음 치던 몸을 돌려 세우고 나는 처벅처벅 물 속을 걸어 나갔다. 저만치에서 매표소의 사내가 팔을 내젓고 있었다. 무릎에 와닿는 바닷물이 내 양 발목을 옥죄는 족쇄처럼 여겨지고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뒤돌아 그의 차를 바라보았다. 후진등을 켠 채 차는 천천히 떠밀리듯 움직이고 있었다. 아물아물한 차의 움직임에 눈이 시렸다. 뒷걸음 치는 차의 양쪽에서 물길은 한껏 손을 내뻗듯이 넘나들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곧 차가 잠길 것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눈을 감고 걸었다. 사라져 가는 길 위로 이미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나는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오로지 내 발길에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는 그를 힘겹게 무추르 올리고 나면 그는 비로소 환히 웃으며 내 젖은 발을 닦아줄 것이다. 내 여인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작은 몸으로 자신을 끌어온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누군가 와락 내 팔을 움켜잡는 바람에 나는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아가씨, 그러다 큰일 나요. 매표소의 사내였다. 그나저나 같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요? 나는 그제서야 바다 한가운데를 바라보았다. 내 뒤를 따라오고 있어야 할 그의 차는 바다 저쪽, 시선이 겨우 닿을 만큼 멀리 있었다.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
버려진 장난감처럼 조그만 자동차. 물이 차오르는 뒷유리 너머로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본 듯도 했다. 안 돼, 안 돼요. 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둥둥 떠 있던 차가 조금씩 물살에 떠밀리듯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가물가물 시야가 흐려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돌아와, 그만, 어서 돌아와요. 나는 소리쳐 그를 불렀다. 저 사람 저거 어쩌라고 저래. 사내가 말하는 순간 나는 그의 차가 묻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은혜색의 보닛이 둥둥 떠있는 채로 차는 무트로 나아갔다. 나는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그러지 말아요. 그 길은 너무 멀어요. 가지 말아요. 내게서 달아나지 말아요. 나는 정신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내가 기겁을 하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너무 늦었어요, 아가씨. 이제 곧 이리로 걸어 나오겠지. 내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사내가 말했다. 아까운 차 하나 버렸구만. 아가씨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금방 물이 한 길로 차오른다니까. 사내의 말처럼 내 앞에 물은 바라보는 사이 점점 무릎을 지나 허리가 잠길 만큼 부풀어 올랐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사내의 손을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왜 그가 바다에 잠겨야 하는가? 그가 무슨 짓을 했기에 떠나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닌 것을 그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일까? 내게 어서 가라고 손짓하던 그의 모습이, 짐짓 화낸 것을 과장하던 그의 목소리가 나를 울부짖게 했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차를 몰아가는 물속의 이제 그는 물의 힘에 밀려 차문을 열 수조차 없으리라. 물속을 헤엄쳐 불쑥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 순간 한 뼘쯤 남은 차의 뒷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돌아오는가? 그가 내게로 오는가? 은빛 지붕 위로 막 넘어드는 물살을 가로막기라도 할 듯 나는 크게 팔을 휘저었다. 엉클어진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울부짖는 입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짓씹으며 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는 환히 웃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흰 빗살을 타고 내 귀를 부드럽게 울렸다. 그의 웃음소리와 내 것이 합쳐져서 위로 올라갔다. 그와 내가 걷는 길 옆에는 휘어진 쌀이 가지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장가지 같은 쌀이에서 눈처럼 희게 꽃이 피어나고, 이것 봐요. 내가 꽃을 가리키자 그가 뚝뚝 가지를 꺾어 둥근 화환을 만들었다. 자, 나는 그가 내미는 손 가득한 꽃 무더기를 보았다. 쌀이꽃도 아름답구나. 나는 꽃과 꽃 그림자가 어룽진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서 받아, 네 거야. 그의 목소리가 꿈속처럼 은근했다. 주저 하면서도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과 꽃이 한 무더기가 되어 내게로 건너왔다. 그의 눈빛, 가라앉은 그 눈에 은빛 광채가 서리고 그가 주춤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은 없단 말이죠. 웅웅 울리는 사내의 음성을 꿈결처럼 들으며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내의 손에 끌리다시피 매표소로 들어온 기억, 그리고 아물거리는 정신을 놓고 말았던 모양이었다. 이제 깨꾸려 물이 빠질 때가 다 됐는데 그 사이 저편으로 나간 사람은 없는 모양이니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화들짝 몸을 일으켜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이 내린 바다는 하늘과 온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길이 어디인가 물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림짐작으로 길 쪽을 향해 걸음을 빨리 했다. 저만치서 희미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차의 헤드라이트 빛살이 내 쪽을 향한 것을 보면서 나는 미친 듯이 불빛을 향해 마주 달려갔다. 내 앞에서 급정거한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러나 그가 아니었다. 불 꺼진 은색차 한 대가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물이 빠진 후에 지나왔습니다만 그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목이 메어와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무도 없다니 저편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은 그는 결국 물속으로 사라졌단 말인가. 차 있는 곳으로 가는 짧은 동안 나는 훅훅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내게로 오는 중일 것이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떠날 그가 아니다. 불빛에 희게 보이는 차에 다가갔을 때 차의 보닛 위에는 크고 작은 돌무더기가 얹혀 있었다. 이것이, 이 차가 바로 그와 나를 태우고 그 많은 길을 달렸던 바로 그 차인가. 군인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었다. 핸들과 기어 손잡이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차 안은 작은 폐허였다. 물에 부른 화장지 통이 좌석 한쪽에 처박혀 있고 지도와 카세트 테이프와 자잘한 그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흥건히 물이 고인 차의 바닥에 그의 안경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사라졌다. 그날 밤 그렇게 떠나간 그는 내게서 영원히 사라졌다.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나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창이 환해질 무렵에 든 얕은 잠에서 나를 깨운 것은 전화 받으라는 주인집 여자의 목소리였다. 얘 웬일이니? 네가 결근을 다하고. 사무실 옆자리의 미스 정이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열이 좀 심해서. 내 힘없는 대꾸는 미스 정의 이어지는 말에 꼬리가 잘렸다. 근데 장대리님 말이야, 어제부로 사표 냈다는데? 너 혹시 알고 있었니? 나는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사라질 작정이었구나. 내게서 떠나가려고. 나는 지난밤 던져놓았던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다. 주름지고 눅눅한 사진을 펴고 긴 머리의 여자를 들여다보았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수화기에서는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이거나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내게서 낯선 사람이 되고자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은 내게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사라져간 그를 거쳐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내가 도망쳐 나온 곳의 기억들이 나를 흔들었다. 아, 엄마, 엄마. 떠나온 후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 나를 기다리며 홀로 긴긴 밤을 새웠을 어머니. 한숨을 쉬고 또 쉬어 텅 빈 동굴 같은 가슴을 안고 살아갔을 어머니. 늘 그림자 같던 자신을 더 옹송그리며 아버지를 대했을 어머니. 울음에 잠겨 기억 저편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내 손은 와들와들 떨렸다. 3번, 4번 신호가 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나는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레 여인을 불렀다. 누구라고요? 누구 찾는다고요? 여인의 새된 목소리가 까닭없이 불길하게 다가오고 나는 내가 제대로 번호를 누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잠긴 목소리로 몇 번을 되물은 후에야 여인이 아 하고 말했다. 여 살던 딸내 엄마요. 그 작년에 물에 하다가 그녀는 말을 끊었다. 여인이 말을 멈춘 그 순간 내 앞에 공간이 빙 그릇 한 바퀴 돌고 그 한가운데서 까만 어둠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런데 누구신교?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수화기가 툭 내 손에서 떨어지고 어둠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작년에 물에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모로 쓰러지는 내 앞에 까맣게 내리는 어둠, 그 속에 무심결에 친친 휘감은 전화선이 포승처럼 얽혀있는 내 두 손이 보였다. 나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 빈 술병이 검은 눈으로 나를 본다. 조금 남은 잔 속의 술은 내 손의 온기로 미지근하고 여자는 여태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서성이고 있다. 나는 그대로 잔을 놓고 일어섰다. 가시게요. 우리 들어왔을 텐데 아직은 괜찮으려나? 여자가 시계를 보다 내게서 돈을 받아든다. 물이 차오르는 시간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섰던 바다가 수천 수만의 팔을 뻗어 엉겨 붙으며 만나는 시간이다. 섬이 섬으로, 무튼 무트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별하는 섬과 육지가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 같은 눈물을 뿌리는 시간이다. 물가에 이르자 크릉 밀려드는 물살을 겁내듯 차가 움찔거렸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가만 차를 다독이며 사라져 가는 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길은 점차 물에 덮이고 한 번 만난 물길은 사나운 기세로 엉켜들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작은 자동차를 향해 파도가 맹렬히 몰려오고 움칫움칫 금방 설 듯 하면서도 차는 물 가운데로 조금씩 떠밀리듯 움직인다.
바퀴가 잠기고 차의 문 옆을 때리는 파도가 차창으로 튀어올랐다. 튀어오른 물방울에 그의 얼굴이 커다랗게 다가왔다 부서진다. 그가 갔던 길을 가보리라. 그가 사라진 곳으로 나는 그를 뒤따라 가리라. 어둠 저편에 미소 짓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를 향해 마주 웃으며 나는 힘주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의 얼굴이 이끌어주고 있으므로 나는 길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앞 유리까지 밀려드는 파도를 와이퍼로 밀어내며 나는 물소리와 차의 끼륵거리는 신음소리,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아득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가요. 나직히 대답하는 내 앞을 막아서는 바다. 춤추는 바다를 나는 그 파도를 닮은 손짓으로 밀어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